할머니 무덤에서 구렁이가 나왔다며 비명을 지르는 막내 손자의 목소리가 바닷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바다에서만 보던 바다뱀과는 전혀 다른 굵은 구렁이였죠. 그 구렁이는 묘석 틈에서 기어나와 바다를 향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말이죠. 부산 기장 해안가 마을에는 짠 바람이 항상 불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김혜수는 올해 65세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촌계장이죠. 혜수에게는 늘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김순덕이었죠. 89세까지 장수하시며 마을에서도 복이 많은 집이라고 칭송받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혜수는 어머니를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바다를 평생 보며 사셨던 어머니가 좋아하실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3월 중순 어머니 일주기를 맞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혜수의 아버지 김만석은 91세의 고령이지만 건강한 편이었죠. 가보자 가야지. 순덕이 보러 한번 가야지라며 갓을 꺼내 쓰셨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 묘지로 향했죠. 어머니 묘는 낮은 봉분에 풀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자들 몇은 장난을 치며 묘 둘레를 뛰어다녔고 며느리들은 가져온 제사 음식을 펼쳤죠. 만석은 오래 서 있기 힘드셔서 평평한 돌에 걸터 앉아 어머니 묘를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무덤에서 구렁이가 나왔어. 막내 손자가 비명을 지르며 울먹이며 뛰어왔어요. 처음엔 지렁이를 보고 오버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이가 가리킨 곳엔 정말 구렁이 한 마리가 묘석 틈에서 느릿하게 몸을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갈색의 몸집이 제법 굵었고 어딘지 사람을 보는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바다에서 흔히 보는 바다뱀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죠. 몇몇 남자 가족들이 워이워이 소리를 지르며 나뭇가지를 들고 쫓아내려 하자 구렁이는 그제야 바다 쪽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혜수는 똑똑히 보았어요. 아버지 만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걸 말이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혜수가 다가가 손을 잡자 만석은 입술을 다리며 말했습니다. 순덕이 산소에 뭔가 이상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머릿속엔 그 구렁이의 기묘한 눈빛과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묘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구렁이 하나 나왔다고 호들갑이야. 동생들은 말했습니다. 오빠, 바닷가 묘지에 구렁이 나오는 게 뭐 큰일이에요? 형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냥 어디선가 겨울잠 자다 나온 거겠죠. 동생들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혜수는 마음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구렁이가 나온 자리가 어머니 묘의 정면 정확히 봉분의 오른편이었거든요. 묘를 조성할 때 분명히 다졌던 자리인데 어쩐지 그날따라 풀이 누렇게 죽어 있었고 흙이 아주 미세하게 꺼진 것처럼 보였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혜수는 결국 혼자 차를 몰고 다시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바닷가 묘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3월 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묘지길에는 마른 풀들이 부스러거리며 발에 채였어요. 묘지 앞에 도착한 혜수는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구렁이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묘의 봉분 바로 옆에서 그날보다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드러내더니 해수와 눈을 마주친 듯 잠시 멈춰 있다가 그대로 바다 쪽으로 사라졌어요. 해수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은 듯 뛰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렁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가가 흙을 손으로 짚어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일대의 흙은 다른 곳과 달리 단단하지 않고 마치 누가 파냈다 덮은 듯 느슨하고 축축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묘를 건드렸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자리엔 풀이 시들고 있었고 봉분의 한쪽 모서리는 예전보다 미세하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묘소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해수는 차마 그 땅을 손으로 더 파보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파야 할지, 뭘 마주치게 될지 너무도 두려웠거든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김진호였죠.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요양원비 더 이상 못 내겠어요.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 모시고 살 순 없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에 집값까지. 정말 힘듭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해수는 구렁이의 정체와 가족 갈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수는 바로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어머니 묘가 뭔가 이상합니다. 봉분이 꺼진 느낌이고 이상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렁이도 나오고요. 누가 파묘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요즘에도 묘지 절도 같은 것이 있다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정식 조사와 현장 확인을 위해 공문을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말하려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건 구렁이의 눈동자를 통해서든 묘에 뒤틀린 흙을 통해서든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듯 했죠. 하지만 동시에 큰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경제적 현실과 효도 사이에서 가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형제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기일에는 형제들이 모두 바쁜 와중에도 어찌어찌 시간을 내어 다 모였었지만 이번엔 다른 분위기였어요. 해수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는 듯 별일 아니면 좀 미뤄요. 요즘 일이 많아서라며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삼형제 중 겨우 둘만 한자리에 모였고 그나마도 얼굴엔 긴장 섞인 눈치가 묻어났어요. 사실상 어머니 산소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을 이미 다들 눈치로 알고 있었던 거죠. 만석은 식탁 한쪽에서 묵묵히 앉아 계셨고 동생들은 다소 들뜬 얼굴로 눈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해수가 어머니 묘를 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마 구렁이 나왔다고 그래? 둘째 김민호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의사인 민호는 항상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죠. 어머니 묘지터가 얼마나 좋은데. 형이 골랐잖아. 왜 뜬금없이 이장을 해? 셋째 딸 김소영이 말끝을 흐리며 찬찬히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구렁이 말고 다른 일이 있어? 해수는 휴대폰에서 며칠 전 산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묘 옆 흙이 꺼진 모습, 죽은 풀, 그리고 흐릿하게 찍힌 구렁이의 모습까지 말이죠. 이것 봐.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냐? 2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구렁이가 나왔어.
게다가 흙이 다 파여 있었어. 누가 손 뗀 거야, 분명히. 동생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둘로 갈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쪽과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쪽으로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 산소는 조상님이 주무시는 자리야. 괜히 건드렸다가 집안이 꼬여. 정말 누가 파묘한 게 맞으면 우리 어머니가 거기 그대로 계시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소영이 반박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로 절대 불편해하지 않으실 분이야. 괜히 형 혼자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혜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리 장남이라지만 삼형제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장을 결정한다는 건 어머니를 한 번 더 무덤에서 꺼내는 일이고 형제들 사이에 감정까지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때 만석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젊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자리였다. 혜수가 골랐지만 사실은 내가 정해준 거다.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날 순덕이 묘에서 구렁이가 기어나왔을 때 나는 알았다. 그건 그냥 짐승이 아니었다. 그건 무언가를 말하려던 거다. 그 말을 들은 혜수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혜수야, 내가 하거라. 자식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그 말에 처음엔 반대하던 동생들도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혜수는 이장을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공문 발송과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고 묘를 여는 날짜는 음력 2월 초하루 길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도 혜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구렁이의 눈과 어머니 묘의 그 불길한 기운,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한 무언가였습니다. 이장 당일 아침 일찍부터 바닷가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바다는 온통 젖은 듯 축축했고 묘지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바닷바람에 말라붙은 풀잎들이 발끝에 달라붙었어요. 그날 삼형제가 모두 함께했고 장의사 팀과 동사무소 공무원도 배석했습니다. 동생들은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서 있었고 혜수는 목이 바짝 마른 상태로 아버지를 부축해 봉분 앞에 모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사의 말에 따라 삽이 땅을 두드렸습니다. 3명의 인부가 번갈아가며 봉분을 허물고 한 겹 한 겹 흙을 파내려 갔어요. 혜수는 그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묘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어머니의 생전 사진 한 장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 무렵 땅속에서 묘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거 관이 한 개가 아니네요. 장의사가 먼저 삽을 멈추고 말했어요. 지금 깊이가 비정상입니다. 관이 2개입니다. 그 순간 혜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위아래로 겹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 말에 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혜수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2개의 관이 위아래로 겹쳐져 묻혀 있었어요. 이건 첩장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 관 위에 다른 관을 몰래 얹고 흙을 덮은 거였죠. 어머니는 그 무거운 관에 눌려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누워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혜수의 입에서 터진 건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고 단지 부르짖음이었어요. 순간 옆에 있던 만석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생들이 뛰어와 부축했고 묘 앞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어요. 관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구조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위에 놓인 관은 상대적으로 새 것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장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누군가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공무원은 위쪽 관의 기록을 찾기 위해 행정조회에 들어가겠다며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고 장의사팀은 조심스럽게 두 관을 분리해 새로 준비된 운구차에 옮겼습니다. 해수는 관이 들어올려지는 그 순간에도 땅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했어요. 무겁고 차가운 나무관 아래 빛조차 알지 못한 채 눌려 계셨던 그 시간들을요. 구렁이는 그걸 알렸던 거였습니다. 구렁이의 눈빛은 괴이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선이었던 거죠. 해수야, 나 좀 꺼내다오. 어머니가 꿈에서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구렁이가 대신 몸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해수는 무서웠어요. 관 위에 얹힌 그 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어머니 위에 올라가 있어야 했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내야 했거든요. 어머니의 관은 인근 가족 묘역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모셨고, 위에 얹혀있던 관은 시에서 임시 안치한 채 조사기관의 관리하에 보관되었습니다. 며칠 뒤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묘지 이중 매장의 위쪽 관에는 등록번호도 정식 표식도 없었지만 관 안에서 발견된 유골의 치아와 도철 기록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연락이었어요. 공무원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관의 주인은 박영자 씨입니다. 30년 전에 사망했으며 가족 관계상 딸은 김정희 씨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해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김정희, 박영자. 정희는 어머니 순덕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시집과 함께 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생을 이웃처럼 때로는 자매처럼 지낸 분이었죠. 너무도 가깝게 지내셔서 해순의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정희를 정희 이모라고 불렀어요. 진짜 이모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입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자는 정희의 어머니였어요. 해수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정희가 결혼 전 성이 박 씨였다는 걸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 3남매를 낳는 동안 정희는 늘 아이가 없다고 속을 태우며 실눈에 젖어 있던 분이었어요. 하나만 낳고 싶다. 하나만. 정희는 늘 그렇게 중얼거리며 순덕이 아이 낳을 때마다 김치국 한 그릇 들고 와서 또 복을 보태셨네라며 웃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정희를 참 안쓰러워했어요. 입덧이 심한 와중에도 콩국을 끓여 나눠주고 태몽을 꿨다며 부적처럼 건네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40 가까운 나이에 정희가 기적처럼 아이를 하나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 마을이 축하했죠. 하지만 정희의 어머니 박영자는 그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정희가 아이를 가진 바로 그 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고생만 하시다가 손주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였습니다. 해수는 주소지를 수소문에 정희가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30년 전 어머니 박영자의 무덤이 왜 순덕의 관 아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병원으로 찾아간 해수는 창문이 살짝 열린 병실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한 할머니가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눈빛은 어딘가 오래된 시간을 헤매는 듯 맺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서 정희의 병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던 해수에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해수는 머리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세요. 정의 이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간호사는 해수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셨구나. 정의 어르신 예전엔 가끔 어머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혼잣말처럼 부르시곤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어요. 해수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30년 전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정의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군요. 혼자서 장례도 치르시고, 그 뒤로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요. 해수는 며칠에 걸쳐 병원을 찾았습니다. 묵묵히 침대 곁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죠. 정희는 늘 창밖을 바라보거나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마주할 뿐이었어요. 한 번도 해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별 기대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웬일인지 정희의 시선이 창밖이 아닌 꺼진 텔레비전이 아닌 병실 한가운데를 향해 있었어요. 그 눈이 정확히 해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정의 옆에 살며시 앉으며 순덕의 생전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드렸어요. 사진 속 순덕은 해맑게 웃고 계셨고 그 미소는 정희의 손끝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고개가 느리게 돌아왔고 희미하게 남아있던 의식이 해수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전 골목 어귀에서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련한 안도와 아쉬움,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눈물 어린 미소 같았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열렸고 숨이 새듯 흐느끼는 말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나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애 하나 못 낳고 울고 있을 때도 말없이 김치국 건네주던 사람. 입덧할 때 콩국 끓여주고 태몽 꿨다며 부적처럼 전해주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입술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 많은 사람. 아이 셋이나 낳고 셋 다 잘 살고. 그 무덤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덜 외로우시지 않을까 해서. 순간 해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당이 그랬어. 복 많은 여자의 곁에 모시면 저승에서도 외롭지 않다고. 함께 가면 된다고. 정희의 말은 괴담같이 들리기도 했지만 그 말투와 눈빛은 지금껏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딸의 가장 깊은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 그날 혼자 돌아가시면서 정희야,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고 가고 싶다고. 눈물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딸이 미안하다고. 정희의 눈에서 한 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순덕 언니 곁이라면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서. 세상과 끊긴 줄 알았던 그 눈동자는 분명히 해수를 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딸의 죄스러움과 사랑이 함께 있었어요. 해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정희에게 순덕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닿지 못한 구원의 대상, 혼자 떠나신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던 거죠. 해수는 병실을 나서며 사진 한 장을 정희의 손 위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사진 모서리를 감싸쥐고 있는 걸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던 혜수는 그제야 마음 한켠에 쌓였던 묵은 감정이 조금은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정희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어머니는 그것마저도 품고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모든 걸 받아들이며 말이죠. 며칠 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묘 현장 사진과 동사무소 보고서에 따라 무단 매장 혐의로 수사 착수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명확한 위법이고 첩장은 중대한 장례 절차 위반입니다. 무덤을 침범한 건데 가족이 고발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수화기를 든 채 혜수는 말없이 벽을 바라봤어요. 고발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형제들은 또다시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명백한 범죄잖아. 엄마를 짓눌렀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일부러 해코지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신이 나갔던 거잖아. 소영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건 뭐야? 엄마가 그런 꼴로 묻혀 계셨는데. 의견은 팽팽했고 결국 동생들은 장남인 혜수의 판단에 맡겼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형 뜻대로 해. 엄마 묘는 형이 책임지고 관리했으니까. 그날 밤 혜수는 조심스레 아버지 만석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만석은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바깥을 가만히 내다보고 계셨어요.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만석의 뺨 한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이모 고발하면 처벌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처럼 단단한 기세는 없었어요. 대신 오래 묵은 피로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혜수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만석은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날 기억나냐? 순덕이 어머니 돌아가신 날 말이다. 만석은 30년 전의 일을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정희가 와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데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울더라. 내가 나가서 부축하려니까 손으로 바닥 짚고는 나 아직 할 말이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말만 중얼거리더라. 그땐 그냥 상심이 크구나 싶었어. 하지만 아니었더라. 만석은 혜수가 미처 몰랐던 어른들만 알고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으셨어요. 그 집 정의 말이다. 시어머니는 자식 못 낳는다고 대놓고 구박하고 동네 사람들도 앞에선 웃고 말았지만 속으론 다들 그 집 골치 아프다 했지. 그렇게 몇 년을 애를 못 갖고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나이 40 넘어 애를 가졌는데 바로 그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혼자서 장례도 치르고. 그때부터 정의가 많이 무너졌더라. 만석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순덕이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김치국이며 찐 감자며 슬그머니 놓고 나오는 사람이었어. 정희는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했더라.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던. 그게 자기한테는 살아갈 힘이었다고. 혜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묘해.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버지. 만석은 혜수에게 체념하듯 말씀하셨어요. 맞다. 잘못이지. 큰 잘못이다. 죽은 사람 무덤을 건드린 건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용서받기 힘든 짓이다. 근데 혜수야, 그 사람도 벌받고 살았다. 30년을 혼자 살면서 어머니 생각에 미쳐가며. 그게 벌 아니면 뭐겠냐?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자기가 잘못한 거 용서 못 받을 짓인 거.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해줘야 어머니가 덜 외로우실까 싶었던 거겠지. 만석의 말에 혜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 많은 집이라는 말, 어릴 적 칭찬처럼 들리던 그 말이 누군가에겐 얼마나 외롭고 아픈 말이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혜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진호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했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그동안 너무 현실만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냐?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남까지 품으셨는데 우리는 할아버지마저 짐이라고 생각했다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혜수는 그제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은 분명하지만 해를 끼치기 위한 악의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묵은 슬픔의 자리였을 뿐이라고. 혜수는 조용히 전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어쩐지 한 계절이 다 지나간 것처럼 마음이 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진 허함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조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진 듯한 그런 이상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쩐지 익숙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어요. 정의 어르신이 오늘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고 세상이 잠깐 멈춘 듯 고요했어요. 최근에 자주 찾아오셨고 연락처도 남겨주셔서 가족은 아니시더라도 마지막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은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혜수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안쪽이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만이 똑똑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눈 덮인 산길을 걷다 발에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게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수는 조용히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인계받은 정희의 유해는 작은 관에 고요히 안치되어 있었고 관 위엔 정갈한 흰천이 덮여 있었어요. 박영자의 관은 파묘 직후 시립 장례식장에서 기본 절차에 따라 이미 화장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유골함 하나에 이름표도 없이 담겨 임시 보관함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반면 정희는 아직 관 안에서 차가운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계 서류엔 무연고자라는 세 글자만 딱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혜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관 그대로 그 손과 몸과 세월을 그대로 지닌 채 흙으로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세상에 마지막 남긴 흔적조차 다 불태워 사라지게 하는 건 어쩐지 너무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먼지가 되었지만 어머니만큼은 따뜻한 흙 속에 온전한 모습으로 눕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혜수는 작은 언덕 위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묘터의 관 하나, 유골함 하나를 나란히 함께 묻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무덤은 그 언덕 위에 햇살 드는 방향을 마주한 채 나란히 놓여 있어요. 큰 표석도 화려한 비석도 없이 단정한 흙무덤만 작은 들꽃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끔씩 혜수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언덕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문득 고개만 돌려도 그 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아버지도 그곳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혼자 가지 않게 해줬으니 됐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형제들 사이엔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묘에 관을 올렸던 사람인데 형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선 건 아닌가 싶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용히 혹은 은근히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혜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그 언덕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혜수는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누워 계시다가 어머니 위에 관이 올라왔던 그날에도 아마 이유를 아셨을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잘 왔다고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혜수는 그 두 무덤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 올리고 돌아섭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흔들리고 그 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작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혜수는 다시 조용히 내려옵니다. 그 언덕 아래 자신이 살아가야 할 또 다른 하루를 향해서 말이죠. 진호는 약속대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고 소영도 간병사 경험을 살려 돌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민호까지 합세해서 매주 온 가족이 두 할머니 묘소에 성묘하며 바다를 바라보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됐어요. 구렁이는 두 할머니가 보내신 메신저였구나. 혜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이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결속시킨다는 걸 그날에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